우와,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책상에 쫙 펼쳐놓고 보니까 이게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라 흥미로운 비유네요. 네, 바로 어제 발표된 정부의 야심찬 육상풍력 활성화 전략이 딱 놓여 있고요. 그 옆에는 몇 년 전 그린 뉴딜의 그 장밋빛 청사진, 그리고 또 갑작스런 좌초를 기록한 문서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 모든 걸 아주 차가운 숫자로 보여주는 시장 분석 자료까지. 맞아요. 이걸 다 모아놓고 보니까 한때 정말 유망했던 한국 풍력 산업이 어쩌다 이렇게 붕괴 직전까지 갔는지, 그리고 이제 정부가 얼마나 필사적인 구조 작전을 펴려고 하는지 그 전체 스토리가 보이는 극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 극본을 한번 재구성해보는 거죠. 재구성이라? 네. 이번 정부의 계획이 과연 과거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묘수인지 아니면 뭐랄까 또 다른 희망 고문에 그칠 것인지 그 행간에 숨은 진짜 의도랑 현실적인 과제들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번에는 다를까? 이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 거대한 구조 작전의 청사진,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자료를 보니까 목표부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35년까지 12기가와트 GW를 보급하겠다는데 네. 청취자분들이 이 12기가와트라는 게 확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12기가와트는 정말 엄청난 도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육상풍력이 누적으로 다 합쳐도 2기가와트가 채 안 되거든요. 아, 2기가와트가 안 되는데. 네, 이걸 10년 좀 넘는 시간 만에 6배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최신 원자력 발전소 한 10기에서 12기 정도가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전 10기 분량이요? 네, 서울 같은 대도시가 몇 달 동안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이죠. 이건 뭐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아예 국가 에너지망의 판을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와, 원전 10기 분량이라니 정말 담대한 목표네요. 근데 이런 엄청난 계획은 항상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은 게 인허가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려고 내놓은 공공주도 계획입지 제도라는 게 딱 눈에 띕니다. 정부랑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좋은 땅 찾아주고 복잡한 서류 작업도 미리 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사업자들한테는 정말 뭐 꽃길을 깔아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업자 입장에선 그야말로 꽃길을 깔아주는 셈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 제도가 왜 지금 나왔을까? 아, 과거 그린 뉴딜 시절에도 사실 비슷한 시도는 있었지만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랬었죠. 핵심적인 차이는 정부가 단순히 지원하는 걸 넘어서서 국유림처럼 자신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땅을 활용해서 아예 선수로 뛰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리스크를 정부가 떠안겠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바로 과거 자료랑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접근 방식이 오히려 과거 그린 뉴딜 때 지역 주민들 반발을 샀던 원인 중 하나 아니었나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 동네에 뭘 짓는데 우리 의견은 묻지도 않고 하는 식의 갈등 말이에요. 이번 전략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나요? 바로 그게 이 전략의 성패를 가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걸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놓은 카드가 바로 이익공유형 바람소득 마을입니다. 보내주신 기사 제목 중에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단어까지 등장하죠. 맞아요. 저도 그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거의 뭐 정치적인 슬로건처럼 들리는데 그냥 주민들 설득하려고 내놓은 멋진 말인가요? 아니면 문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단순한 립서비스는 아닙니다. 과거의 방식이 발전소 주변 지역에 얼마간의 지원금을 주는 일종의 보상의 개념이었다면 네, 보상. 이번 모델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아예 사업의 주주로 참여하게 하는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아, 투자. 개념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내 마을 위에서 돌아가는 더빈이 이제는 믿기만 한 소음 덩어리가 아니라 매달 내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 우리 회사 자산이 되는 거죠. 이 발상의 전환이 과거의 갈등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리고 또 하나, 규제 합리화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업자가 1년 동안 직접 바람을 측정해야 했던 걸 이제 기상청 데이터로 대체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중요한 변화죠. 이건 당연히 진작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왜 지금까지 기업들이 1년이라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직접 바람을 재야만 했던 거죠?
뭐 순수한 관료주의의 산물이었을까요? 기술적인 이유와 관행이 좀 섞여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특정 지점의 미세한 풍향이나 풍속 변화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만큼 데이터가 촘촘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었고요. 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도 자체 실측 데이터가 없으면 신뢰도를 좀 낮게 봤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는 기상청의 슈퍼컴퓨터랑 축적된 데이터 덕분에 전국 어디든 상당히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걸 이제 정책이 뒤늦게 따라가는 거죠. 불필요한 장벽 하나를 허무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결국 돈이 되어야 하잖아요. 물론입니다. 2022년 시장 분석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나와요. 발전 단가가 킬로와트시, 킬로와트당 148.1원은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는 분석인데 공교롭게도 정부 목표가 150원 이하입니다. 이 숫자 그냥 우연히 일치인가요? 전혀 아니죠. 그게 바로 이번 전략의 가장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소름 돋는다고요? 네, 150원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그냥 아무렇게나 던진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거대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마법의 숫자입니다. 마법의 숫자. 자료에 나온 프로젝트 내부 수익률 PIRR이라는 개념을 청취자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하자면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이 사업의 연간 수익률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 수익률 점수. 6.45%라는 건 이 거대하고 위험한 풍력 사업에 돈을 넣는 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최소한 이 정도는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정부가 투자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들 대신 계산 다 해놨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150원 밑으로 단가를 맞출 수 있는 대규모 단지를 만들 수 있게 판에 깔아줄 테니 이제 돈 싸들고 들어오세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투자 유치 제안서인 셈이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이 마법의 숫자를 달성하겠다는 명확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듣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왜 지금인가 이 질문을 하게 돼요. 중요한 질문이죠. 보내주신 2022년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태양광은 4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풍력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풍력에 이렇게 올인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태양광은 이제 좀 포화 상태에 가깝습니다. 더 지을 땅도 마땅치 않고 산지 회속 문제로 사회적 비판도 많이 받았죠. 맞아요. 그 문제 신박했죠. 반면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에서 바람 좋은 고지대는 아직 미개발된 잠재력이 큰 기회의 땅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한국 풍력 산업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이번 정부 발표 자료에서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본 대목인데요. 어떤 부분이죠? 2010년에 10개에 달했던 국내 육상 터빈 제조사가 지금은 단 1개만 남았다는 부분입니다. 10개에서 1개요? 이건 그냥 시장이 좀 어려워진 수준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산업 생태계가 통째로 붕괴했다는 뜻인데요. 네, 붕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한때 세계로 풍력 설비를 수출했던 삼성중공업조차 2015년에 사업을 접었다는 기사를 보니까 더 실감이 나네요. 도대체 그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과정을 이해하려면 다시 그린 뉴딜 시절의 문서들을 봐야 합니다. 당시 정부는 170조 원을 쏟아붓겠다며 거대한 청사진을 그렸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됩니다. 자료를 보면 성과 없이 졸속 추진된 사업이라는 비판과 함께 예산안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네, 기억납니다. 태양광은 이미 시장이 커져서 그럭저럭 버텼지만 풍력처럼 수조 원 단위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긴 어떤 기업이 10년 뒤를 내다봐야 하는 사업에 뛰어들겠어요. 맞습니다. 결국 다들 보따리를 싼 거죠. 결국 정치적 변덕이 하나의 거대한 산업을 고사시킨 셈이네요. 그렇다면 이번 정부의 전략은 단순히 에너지를 더 만들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 붕괴된 산업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인공호흡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 터빈 300기 이상 공급이라는 목표가 나온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그 핵심 설비인 터빈을 전부 덴마크나 독일에서 수입해야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에너지 종속이고 국부 유출일 뿐입니다.
이건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공공주도 사업을 통해 확실한 내수 시장을 만들어주고 R&D를 지원해서 어떻게든 마지막 남은 한 개 기업이라도 살려내고 나아가 새로운 기업들을 키워내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거의 사막이 되어버린 땅에 숲을 다시 가꾸려는 시도 같네요. 좋은 비유입니다. 그냥 나무 몇 그릇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을 대주고 이게 안정적인 내수 시장이고 비료를 주고 이게 R&D 지원이고 또 거센 바람으로부터 막아줄 온실까지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생태계 전체를 복원하려는 프로젝트인 거군요. 네, 모든 걸 한꺼번에 해야 하는, 그래서 더 어렵고 절박한 올인에 가까운 전략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육상 풍력 활성화 전략은 표면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훨씬 더 복잡하고 절박한 사정들이 얽혀 있었네요. 네, 그렇죠. 과거 그린 뉴딜의 실패라는 정치적 트라우마도 극복해야 하고 붕괴 직전의 국내 산업 생태계도 복원해야 하고 또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려면 정교한 경제적 계산으로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야만 하는 그야말로 네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고난도 프로젝트입니다. 맞습니다.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주민 수용성, 이 네 가지 거대한 과제가 하나의 정책 안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죠. 어느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전체가 멈춰설 수밖에 없는 아주 정교하고도 위태로운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자료들을 관통하면서 청취자분과 함께 생각해볼 질문이 하나 남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바람소득 마을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경제적 이익 공유를 통해 주민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건데 네, 하지만 과연 돈이라는 유인이 수십 년간 조용히 살아온 내 고영의 스카이라인이 거대한 터빈들로 뒤덮이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상실감과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 정책의 진짜 성공은 결국 화려한 발표 자료나 장밋빛 숫자가 아니라 강원도나 경상북도의 어느 산골 마을에서 주민들의 눈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달려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